결론은 근거가 없다입니다. 그거에 유념해서 들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2020년 통계로 전 세계적으로 4,260만 명이 약태로 사망을 했는데 암으로 사망한 수치보다 5배 이상이 많고 지금 약물 낙태가 보편화되면서 지금은 아마 이거보다 훨씬 더 상회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작년에 2019년도 헌법 불합치 판결 이후로 이제 6년 이상의 이제 계류 입법이 안 된 상황에서 여당이 주도로 해서 모자보건법을 개정했습니다. 3명의 의원이 주도 발의를 했는데요. 대동소이한 데 내용은 첫 번째로는 모든 낙태는 전면 합법화해야 되고 약물 낙태를 허용하고 이거를 이제 건강보험 체계 안에서 보장을 하고 그리고 의료진의 양심적 거부는 허용하지 않는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도 이제 국정과제에서 약물 낙태를 국정과제에 도입하겠다 이런 식으로 발표를 했었고요. 그래서 오늘 중점적으로 이제 그 모든 모자보건법의 내용에 대해서 할 말은 많지만 약물 낙태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약물 낙태는 미소프로스톨이랑 미페프로스톨이라는 두 가지 약물을 복용함으로써 이루어지는데 첫 번째 미페프로스톨은 자궁 안에 배아가 자리 잡고 있는 거를 영양 공급이나 혈액 공급을 차단함으로써 죽이고 도사된 배아를 자궁 수축을 통해서 배출시키는 2단계의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작년에 이제 남인순 의원께서 국회에서 개최하신 간담회인데요. 제목을 보시면 모든 사람들의 안전한 임신 중지 권리 보장을 위한 유산유도제 도입 간담회. 저희가 쓰는 말이랑 너무 다르죠. 저희는 낙태라고 하고 낙태약이라고 하는데 이분들은 임신 중지, 유산유도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 초대된 이제 발제자께서 수잔 펄트하이스 박사라는 분이신데 위민온 웹이라는 낙태약을 이제 우편으로 판매하는 해외 서비스 단체에 속해 계신 분인데 이분이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임신 중지는 시점과 관계없이 만삭 출산보다 안전하다. 책에 나와 있는 말이고요. 근데 이게 과연 이분만 하시는 말일까 찾아보면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WHO를 비롯해서 미국의 여러 낙태 단체들이 약물 낙태는 정말 안전하고 효과적이다. 사실 임신과 출산은 더 위험하다. 이런 얘기들을 공공연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것들이 과연 어디서 나온 얘기일까 찾아보니까 2012년도에 산부인과 학회지에 게시가 된 논문인데요. 당시에 이제 출산 관련 모성 사망률이 출생 10만 명당 약 9명, 낙태 관련 사망률은 낙태 10만 건당 0.0명으로 합법적인 낙태는 출산보다 14배 안전하다. 이런 논문이 실렸습니다. 근데 이 논문은 많은 문제가 있는데 첫 번째로 이분들이 낙태에 관련된 분들입니다. 이해상충의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후속 연구가 없습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같은 결과를 재현한 연구가 없고 그리고 이제 출산 관련 데이터는 국가 주도 데이터이기 때문에 비교적 명확하게 집계가 되지만 낙태 관련 데이터는 과소평가가 될 문제가 있습니다. FDA는 그럼 어떤 입장이냐? 역시 안전하다는 입장이고요. 2000년도부터 지금까지 약 추정 750만 명이 낙태 약물을 복용했는데 이 중 사망은 36명이었고 모든 부작용은 4,252건 퍼센트로 따지면 뭐 1%도 안 된다, 너무 안전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그럼 이건 과연 사실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미국 낙태 데이터 보고 시스템에는 굉장히 결함이 많습니다. 우선 연방법상 이 낙태 건수조차 제대로 확인이 안 되는 구조입니다. 캘리포니아 같이 이렇게 낙태가 매우 많이 이루어지는 주들에서는 데이터를 아예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의 정보는 포함이 되지 않고 부트하머 인스티튜트는 낙태를 연구하는 그러니까 친낙태 성향을 가진 연구소인데 이 단체에서 조사한 거에 따르면 2020년 기준으로 CDC보다 약 1.5배가 높은 낙태 건수를 보고하기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FDA 부작용 보고 시스템도 제조사나 이제 의료진이 자발적으로 보고를 해야 되는데 굉장히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리고 이제 2016년도 이후에는 사망 외 부작용 보고 의무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그나마 보고되던 부작용들이 거의 많이 누락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단코가 이제 대표적인 약물 낙태 회사인데요. FDA랑 단코는 10번의 임상 시험을 바탕으로 이제 중증 부작용은 0.5% 미만이다 이렇게 보고를 했는데 EPPC라는 미국 단체에서 보험 청구 데이터를 실제로 조사를 해보니까 약 10.9%. 그러니까 정부나 FDA나 제조사보다 22배가 높은 합병증이 나타나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낙태 단체들이 여성들에게 혹시라도 부작용이 생겨서 응급실에 갈 경우에 절대로 낙태약을 먹었다고 하지 마라. 자연유산이었다. 이렇게 말하도록 교육을 시킨다는 것이 상당수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영국 같은 경우는 91년도에 비교적 더 미국보다 일찍 약물 낙태가 승인이 되었는데요. 2019년도에는 미소프로스톨을 집에서 복용하는 걸 허용해줬고, 이제 20년도에 코로나 이후에 원격 진료들이 이제 활성화가 되면서 아예 두 가지 약물을 다 집에서 복용하는 거를 승인을 해줬고, 팬데믹이 종료된 후에 이게 영구화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2022년 기준으로 불안전 유사는 약 6%, 그리고 이제 그것 때문에 수술을 받아야 되는 경우는 3%, 과다 출혈은 2.3%. 아까 FDA가 보고했던 것보다 월등히 높은 수치들이 역시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럼 영국 정부의 통계는 어떠냐 또 봤더니,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보고된 바에 의하면 미국은 낙태가 하나의 산업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까 송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젠더 관련 것도 산업으로 이루어지는 카르텔이 있었는데요. 낙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산업의 목표는 do it yourself abortion, 그러니까 자기 낙태, 자가 낙태. 그러니까 그 누구의 이제 터치도 받지 않고 여성 스스로 낙태를 결정하고 하는 것이 여성 인권의 여성 인권을 최상으로 이렇게 상향시키는 길이다라고 주장을 하는데요. 하지만 이것은 모든 위험을 결국 여성 혼자 감당하게 하는 인도적 방임이 될 수 있습니다. 낙태를 비의료화시키게 되면은 여성이 정말 적절한 시기에 부작용이 발생하거나 낙태가 실패했을 경우에 병원에 가야 하는데 이런 접근권을 축소하고 결국 스스로가 의료 서비스의 공급자가 되는 구조적 폭력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난 작년 9월 달에 국회에서 있었던 세미나인데요. 여기 계시는 분이 싱가포르에서 오신 제니퍼 헝 목사님이십니다. 이분도 낙태 경험이 2번이나 있으셨던 분이신데 지금은 미개 임산부들을 돕고 계시는 일을 하고 계시고요. 이분이 하시는 말씀은 낙태를 고려하는 많은 여성들이 다양한 지원을 제때, 그러니까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때 받기만 하면 마음을 바꿀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성을 돕기 위한 여성의 진정한 권리를 보호하는 것은 무제한의 낙태를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낙태로부터 여성들을 보호하는 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미국에서는 이제 한 단체의 보고에 따르면 전국에 한 2,750개 이상의 임신 지원 센터가 있고 약 5천억 원이 무상 제공이 된다고 합니다. 이분들에게 단순한 그냥 지원이 아니라 의료인들이 다수가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미국 정부 차원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는데, 미국은 약물 문제가 심하기 때문에 약물로부터 치료받고 그리고 이제 입양까지 연계가 되고 이분들이 아이를 키우면서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까지 포괄적으로 안내가 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무제한의 낙태를 허용하고 약물 낙태를 허용해서 여성을 돕자, 이거는 굉장히 잘못된 방향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럼 우리는 어떤 정책을 피해야 될까 살펴보면 우선 여성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알려줘야 됩니다. 낙태는 무엇이고 약물 낙태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떤 부작용을 나타낼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들을 충분한 시간과 상담을 통해서 바로바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시간과 상담을 통해서 숙고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되고요. 그리고 미국처럼 통합 지원 시스템을 구축을 해야 됩니다. 또한 남성 책임을 법제화시켜야 되고, 지금 또 한 가지 이제 여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모자보건법의 문제가 사실 형법을 고친 후에 하위법인 모자보건법을 고쳐야 되는데 지금 형법을 고치기에는 수고가 너무 많이 되기 때문에 형법으로 모자보건법만을 개정을 해서 모든 낙태를 합법화시키려고 하는 시도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형법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저희 성상생명윤리연구소에서는 다음과 같은 생명 존중 3대 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모든 낙태 행위를 반대한다. 낙태가 돈벌이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의료진이 양심적 이유에 따라서 이런 행위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아야 된다. 이런 저희가 원칙을 가지고 있고요. 이런 법만큼 중요한 것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청소년 교육입니다. 이게 자라나는 청소년 다음 세대에게 올바른 세계관을 심어주지 않으면 아무리 올바른 법이 있어도 청년들이 다른 길대로 살아가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지금 요즘 공교육에서 되고 있는 성교육과 생명윤리 교육을 보시면은 굉장히 참담합니다. 청소년들에게 행위를 할 권리가 있다.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가르치고 있는 시스템에서 생명 존중에 관한 교육은 아이들에게 아예 이루어지고 있지가 않는 상황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보수적인 구조에서 이런 영상을 학교 교육 시간에 의무적으로 아이들에게 보여주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은 수정 순간부터 출산까지 어떻게 아이들이
성장하고 출산하는지 그거를 보여주는 그런 비디오인데 이 간단한 비디오가 아이들에게 나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가족의 소중함, 생명의 소중함을 가르쳐줄 수 있는 굉장히 귀한 자료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생명 존중 교육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프로라이프 운동의 가장 큰 장애물은 낙태에 대한 무관심입니다. 사실 저희는 관심이 많지만 이제 주변에 계신 분들께 낙태 얘기하면은 사실 굉장히 부담스러워하시고 별로 듣고 싶어 하시지 않거든요. 하지만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히 알려주고 그리고 작은 아기 보시면 볼펜보다 작은 약간 큰 아기가 이렇게 예쁘게 크는 이런 성장 과정 뱃속에 있는 아기는 단지 보이지 않을 뿐이지 하나의 생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웃에게 알렸을 때 이 운동은 자연스럽게 확장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함께 공부하신 내용을 많은 분들께 함께 알려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예상하기로는 아마 여당 쪽에서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강력하게 추진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리고 저희 태의원에서도 이것을 막기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제 문자로 이제 그런 거 반대하는 그런 활동에 대한 문자를 받으시면은 바로바로 이렇게 함께 제출해 주시면 저희한테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